오늘 2차 논술 모의고사 해설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펼쳐 놓으시고 이 강의를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2차 논술입니다. 2차 논술 모의고사. 문제가 총 8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마다 써야 되는 글자 수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얼마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1번 문제부터 한번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시문 가해 내용을 우리말로 요약하시오. 150자 이내. 이 2차 논술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8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뭐 쭈르륵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 풀고 이렇게 글을 읽고 또 하나 풀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경향에 맞추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제시문가를 요약해라. 우리말로 그런 문제인데 그 가 제시문을 보시면 영어 제시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어 해석 능력도 보려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 지문에 대한 해석은요,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2차 논술 모의고사 이 부산대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또 제가 올리는 그 해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영어 제시문 해석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 제시문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은 그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그래서 기회비용이 어떤 것인지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학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 이런 게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기회비용으로. 근데 이건 사실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기회비용을 따지는 것이 쉽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문장에 영어 제시문 맨 마지막 문장에 어떤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포기한 것이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것으로 제시문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50자 이내로 잘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는 문제는 요령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제 내 글을 읽는 상대방이 나의 글만 읽고서도 원래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요약의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에 맞춰서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제시문 가의 주제어가 제시문 나에서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150자 이내. 150자 이내로 써야 하기 때문에요. 나다라 제시문 3개를 적용해야 되니까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설명을 전부 50자씩 끊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장 하나씩 해서 3문장을 만들던가 혹은 2문장씩 6문장을 만들던가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시문 가의 주제어는 당연히 기회비용이고요. 그래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쭉쭉쭉 풀어주면 됩니다. 결국 제시문 나다라에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분석될 만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걸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이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의 비용,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거든요. 결국 간단히 말하면 기회비용이란 내가 뭔가 플러스를 얻습니다. 그 플러스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게 된 것, 즉 마이너스가 된 것, 그것을 이제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들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플러스는 무엇이었고 마이너스는 무엇이었구나 해서 글의 내용은 플러스를 얻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기회비용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제시문 보십시오.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공업도시가 형성되었다. 나제시문에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그러면서 공업도시가 형성이 됐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입지하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다. 도심에는 농촌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주한 노동자들의 거주지역이 대규모로 만들어진 한편 부유한 계층은 소음과 공해를 피해 도심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기 시작했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얻은 것과 잃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업혁명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당연히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업단이 형성되고 크고 작은 공장들 입지하면 산업시설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도도로 연결되면 그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되는 것이요. 결국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한 겁니다. 뭐 또 도심에는 농촌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주한 이런 말을 통해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도 뭐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다 그냥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다가 포괄시켜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한편 부유한 계층은 소음과 공해를 피해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소음, 공해 이런 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손해에 해당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한 거죠. 기회비용이 되겠죠. 좀 더 읽어볼게요. 그렇게 시작했다. 영국의 도시화율은 뭐 이렇게 해갖고 증가했다. 계속해서 급속도로 팽창한 도시는 불량주택과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다. 예, 중요한 표현들 많이 나왔습니다. 불량주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이거 앞에 우리가 찾아냈었던 소음, 공해까지 다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요? 그것 등으로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 예, 열악한 생활 환경이라는 손해를 감수하게 된 것이죠. 위에 걸 얻기 위해서 밑에 것을 대가로 지불한 것이죠.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 결과 1841년 당시 영국인의 평균 수명은 41세였으나 리버풀, 맨체스터 등 공업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5에서 27세에 불과했다.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들 평균 수명도 이렇게 이제 짧아진 겁니다. 당연히 건강도 뭐 악화됐겠죠. 다 뭐 이런 것으로 포괄할 수 있겠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게 잘 나타나있다. 이런 사례가 잘 나타나있다. 산업혁명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인간이 살기에 쾌적한 환경 등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시문요. 다제시문 1974년 리처드 이스털린은 기회가 시간이 나시면 인터넷에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스털린은 지난 50년 동안 선진국의 국내 총생산은 상승했지만 평균적 행복감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니까 총생산은 상승했는데 행복감은 그닥 증가를 안 했대요. 그 후 소득 수준과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예. 다제시문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소득 수준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군요. 많이 이루어졌답니다. 로널드 잉글하트는 그간의 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효용, 체감의 법칙을 내놓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처음에는 행복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지만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행복지수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 해놓고 그 밑에 25,000달러라는 경계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이 있고 행복이 있다. X축, Y축을 이렇게 잡으면 그래프가 이런 관계를 이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도 막 증가합니다. 근데 어느 지점이 이르게 되면 소득은 증가하지만 그에 따른 행복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더라. 그리고 이 지점이 대충 25,000달러 정도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 부분, 요 구간에서 소득의 증가는 행복을 기회비용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기회비용으로 삼지 않았죠. 소득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포기했습니까? 이 구간에서요? 아니잖아요. 행복도 같이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간의 경우는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행복의 증가를 포기한 거죠. 행복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한 것이겠죠. 아시겠죠? 구간을 나눠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의 경우에는 행복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그냥 무조건 소득은 행복을 기회비용으로 삼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미묘한 차이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 넘어가게 됐을 때 행복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좀 조심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라제시문이 나와 있는데요. 프루스트의 가지 않는 길, 예전 2000년대 초반에 수능 언어영역에 나왔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내용은 간단하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났는데 그 중에 한쪽 길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사람이 적게 간 길을 내가 선택했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저쪽 길,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을 갔어야 되나 미련을 보이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한숨을 쉬며 어디선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예, 나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길이었어요. 선택했고 그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길은 뭐 이제 인생의 어떤 인생길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은 좀 미개척 분야를 내가 선택했다. 따라서 좀 위험성은 있겠죠? 위험성은 있겠지만 그만큼 또 뭔가 보람이라든지 이익을 얻을 여지가 많겠죠. 미개척 분야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걸 선택한 겁니다. 거꾸로 무엇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했습니까?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 즉 많은 사람들이 간 길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그 길은 좀 널리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좀 안정적인 길이겠죠. 그러니까 모험이 아닌 안정적인 길일 겁니다. 따라서 위험은 좀 덜 하겠지만 보람과 이익과 소득은 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이런 의미까지 파악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글자 수 제한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쓸 수는 없겠고요. 그냥 이쪽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 이쪽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가 정리가 되겠죠?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시문 가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해놓고 영어로 이렇게 박스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고 질문도 영어로 나와 있죠. 이번 학기 대학 여기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박스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한번 계속 써볼게요. 3번 제시문인데 3번 문제인데요. 거기 지금 첫 번째 이번 학기 당신의 수업료가 $5,000다. 수업료가 $5,000. 수업료 $5,000. 그 다음에 룸앤보드 이게 숙식이죠. 먹고 그러니까 자고 먹는 것이 이번 학기에 얼마입니까? $3,000. 숙식비가 $3,000입니다. 그 다음에 책값 이번 학기 책값이 $500. 값이 $500. 뭐 여담이지만 이 정도면 얼마입니까? 1,000만, 10만 대충 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학생들 한 학기에 책값으로 50만 원 정도를 지불하나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책 하나에 2만 원이라고 치면 25권을 구입한다는 얘기인데 적지 않은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책도 많이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봤고요. 아무튼 $500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당신은 오직 파트타임만으로 일할 수 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그리고 $4,000를 번다. rather than 뭐뭐 대신에 $10,000. 학기 동안 $10,000 대신에 $4,000를 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파트타임으로 $4,000를 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그 뒤에 나오는 $10,000는 뭐죠? 이거는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전일제로 일할 경우에는 $10,000를 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다니지 않고 그냥 뭐 정식으로 어딘가 취직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 $10,000를 벌 텐데 학교를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파트타임 알바를 하기 때문에 $4,000를 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일제의 경우에는 $10,000를 번다는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학을 다닐 동안의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지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지신문에 보면 아까 나왔네요. 기회비용의 개념을 제시하고 사례를 그 대학교 다닐 때의 기회비용을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숙식비는 기회비용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왜죠? 기회비용이란 내가 이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이제 기회비용이잖아요. 따라서 이쪽을 선택했건 저쪽을 선택했건 똑같이 들어가야 했던 비용이라면 그것은 기회비용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숙식비용이거든요. 가지시면에서. 따라서 이 부분은 숙식비는 기회비용 계산할 때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다 써볼게요. 이게 좀 약간 좀 지저분한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5천. 지금 기회비용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식비는 계산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책값 500. 그 다음에 전일제로 일했으면 $10,000를 벌 것인데 파트타임일 때는 $4,000만 벌었기 때문에 얼마를 손해본 거죠? $6,000를 손해본 거죠? 플러스 10,000 마이너스 4,000. 그럼 6,000이죠? 해서 이게 이제 계산해보면 얼마 될까? 빨리 계산해. 네, 그렇죠. 11,500달러. 맞죠? 예. 3번 문제의 정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뭐, 말로 좀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졸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상승하고 동시에 대학의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경우 대학 진학에 미치는 효과를 재심과의 관점에서 설명해라. 단 대학 진학과 관련된 다른 비용은 모두 일정하다. 200자 이내. 이거를 재심과의 관점에서 설명하라고 했으니 저기 뭡니까? 그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A를 선택할 경우가 있고 B를 선택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기회비용이 큰 쪽을 선택합니까? 작은 쪽을 선택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기회비용이 크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해서 손해보는 비용이 기회비용이잖아요. 손해를 많이 보는 게 좋아요? 적게 보는 게 좋아요? 손해를 적게 보는 게 좋죠. 기회비용이 큰 게 좋아요? 기회비용이 작은 게 좋아요? 기회비용이 작은 게 좋겠죠. 맞죠? 예. 결국 재심 과외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이쪽을 선택했더니 기회비용이 더 작더라 하는 그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큰 틀의 내용은 그 방향은 그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살펴봅시다. 고졸 취업자 임금 수준의 상승. 그러니까 고졸 취업자 임금이 상승하면 대학 진학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굳이 대학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많은 월급을 받는다면 대학을 안 가려고 할 이유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진학률이 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값 등록금이 실현이 됩니다. 대학교 반값 등록금. 그러면 대학을 다니므로 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더 갈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거죠. 대학 진학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것이 이 두 개가 실현될 경우 대학 진학에 어떤 효과를 미치겠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이익 혹은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의 이익이 더 큰가? 혹은 이쪽을 선택했을 때, 한쪽을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이 더 작은가에 따라서 대학 진학률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이걸 만약에 B라고 한다면 A가 주는 이익이 B가 주는 이익보다 클 때는 대학 진학률이 올라가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겠죠. 결정적인 거 지금 실수를 했네요. 그렇죠? 이것이 주는 이익이 더 크면 대학 진학률이 떨어질 겁니다. 반대로 반값 등록금이 주는 이익이 더 클 때 대학 진학률이 올라갈 것이겠죠. 예, 이런 이야기를 전개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과 이쪽이 주는 이익과 이쪽이 주는 이익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따라서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아시겠죠? 200자 이내이기 때문에 뭐 길게 쓸 게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이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제시문 가의 주제어와 제시문 가 기회비용이요.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참고하여 제시문 나 그냥 바로바로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가의 그 주제어는 기회비용이고요. 지금 5번 문제입니다. 기회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참고하라. 제시문 나는 결국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 산업혁명 이 도시환경을 악화시켰다. 경제는 성장하게 했지만 이런 얘기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이 초래한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와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수도권이 집중화가 일어났습니다. 저기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공업도시 형성되면서 막 사람들 몰리고 막 이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도권 집중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것의 폐해와 해결책으로 제시된 수도권에 집중된 공기업의 지방 분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고도 성장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가 일어났고요. 수도권 집중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요새 해결책으로 제시된 공기업 지방 분산 정책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뭐 경제를 성장시킨 플러스 요인이 있었지만 당연히 그것 때문에 환경이 악화되고 도시 환경이 악화돼서 노동자들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이런 이야기가 아까 그 맞이시문에 나왔었던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고도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화가 일어났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점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러니까 너무 집중이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집중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면 수도권 집중이 좀 완화될 거라는 거죠. 맞죠?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라. 그러면 일단 요런 상황을 요 위에 것에 관심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 상황이 위에 있는 이 상황과 같은 구조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래서 실효성이 뭐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주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도시 환경에 악화를 가져왔듯이 고도성장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라는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말로만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도시환경 악화라는 그 기회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도성장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라는 기회비용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책으로 집중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집중화의 폐해 이제 거기서부터 쓸게요. 폐해 해결책으로 그 집중의 완화가 필요하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중요한 건 뭐냐?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집중 완화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아니, 수도권에 있던 공기업이 빠져나가니까 그 빠져나가는 만큼 집중이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화되긴 하지만 한계가 있죠. 수도권에 있는 게 공기업만 있냐고요. 사기업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기업, 사기업 합쳐서 기업이죠. 수도권에 기업만 있습니까? 행정부 없습니까? 사법부 없습니까? 입법부, 정부기관들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기업, 공공기관,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만 있습니까? 교육기관들 있잖아요. 대학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도권의 대학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흔히 명문대학이다 하는 대학들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기관들. 이런 것들도 지방으로 분산했을 때
진정한 집중의 완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극히 일부인 공기업만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집중 완화의 정도가 약하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전개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집중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공기업 그 지방 분산은 실효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공기업 말고도 사기업. 근데 사기업은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기업 보고 니네 공장 옮겨라 이렇게 하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기업은 아무래도 그 정부 쪽에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사기업의 경우는 이윤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이고, 또 뭐 재산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렇게 이전을 함부로 하라 마라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거든요. 사기업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외하더라도요, 공기업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기관들, 공공기관, 그 다음에 교육기관 중에서도 뭐 대학의 경우 국립대학들, 서울대나 뭐 이런 국립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사립대학은 또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요. 공공기관, 그 다음에 뭐 교육기관, 뭐 이런 데의 그 지방 분산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좀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겠다. 까지 서술해 주시면 문제에 대한 답안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6번. 현대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보고 제시문 다와 아래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랬습니다. 밑에 조사 결과를 읽어볼게요. 영국의 신경제학 재단이 세계 143개국의 국가별 행복 지수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 중앙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가 1위를 차지했다 하면서 세 번째 줄, 중남미 국가들이 상위 10위권 중 9개를 휩쓸었으며 뭐 등등등등 정리해 볼게요. 뭐라고 얘기한 거냐?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더니요, 중남미, 그러니까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중남미 국가들이 10위권 중 9개를 휩쓸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이 하나, 플러스 이제 베트남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흔히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는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거죠. 43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여주는 건 그거죠.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뭐 그런 그 조사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제시문 다의 내용이 뭐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제시문 다. 아까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소득과 행복이, 그러니까 소득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했다라고 그냥 써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의 경우에는 행복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한다. 그것이었다고 했잖아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의 경우에는 행복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가 이거였잖아요. 이거. 네? 이거.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행복도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지점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행복은 별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소득은 계속 늘어나지만요. 이런 게 이제 그 다계식으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그럼 요것에 비추어 보면 6번에 처음에 그러니까 요것에 비추어 보면은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소득이 전혀 필요가 없다. 행복 증진에 소득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소득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합니까? 이 정도까지의 소득은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소득이 이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소득의 증가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국가별 행복지수를 봤더니 중남미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중남미 국가들 어떻습니까? 소득 분포를 봤을 때 아주 못 사는 저기 무슨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는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선진국처럼 아주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도 아닌 거예요. 딱 요 정도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시문 다의 내용과 여기 박스에 있는 이 행복지수 이 내용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세요. 현대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요. 이거 사실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요.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와 있는 거죠. 네?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현대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행복 증진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중에서 행복 증진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일정 수준의 그 소득, 경제 상황 필요하죠. 경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정도는 돼야 하잖아요. 응? 근데 플러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득 수준만 막 올린다고, 경제 수준만 막 높아진다고 좋은 건 아니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그냥 우리가 조금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일정 수준의 경제 혹은 소득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내용이니까 이것 말고도 어떤 정신적인 풍요, 여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고려해 보면 지금 글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제시문 다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시문 다를 보니 어떻습니까? 일정 수준까지의 그 소득 증가는 행복을 증진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수준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에는 행복의 증진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 조사 결과예요. 조사 결과. 중남미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최빈국이 아니죠. 최빈국 아닌 어떤 그 일정 수준, 그런 경제력.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상식이랄까요? 약간의 좀 응용 적용 능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플러스 중남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요소, 정신적인 특성, 이런 정신적인 특성 같은 걸 얘기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중남미가 어떤 나라인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추상적이게 이야기를 전개해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중남미 특유의 어떤 정신적 풍요함 이런 것들이 행복지수 최상위권에 위치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되시겠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보라 그랬는데요. 제시문 다와 그 다음에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결국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정신적인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그러면 비춰봤을 때 다시문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그 조사 결과는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는 거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제시문 라에서 나타난 두 갈래의 길에서 사람이 적개감기를 선택하게 되는 판단 기준을 제시문 가의 논점에서 설명하시오. 150자이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사람이 적개관계를 선택한 판단 기준을 가해론점에서 설명하면 가해론점이 뭔데요? 기회비용이잖아요. 결국 사람이 적개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적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한번 간단하게 가볼까요? 190자 이내이기 때문에요. 150자면은 몇 글자 됩니까? 한 4문장? 얼마 안 되잖아요? 4문장. 아니죠. 한 3문장. 4문장. 그 정도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적개관계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다른 길이 있는데, 요쪽을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이 이쪽을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보다 이쪽이 더 작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적개관계일이 아무래도 좀 더 모험을 선택하는 길이 될 것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험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훨씬 기회비용이 적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서술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심화, 저출산, 그리고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정년이 진행됨에 따라 현행 55세에서 58세까지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의무화가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네. 베이비 부머, 이건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전쟁 이후 한 60년대 초, 우리나라요. 전쟁 이후, 6.25 이후 한 60년대 초까지 태어난 세대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보통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이 끝난 나라들은 전쟁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나라들은 보통 출산을 장려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 시기에 출생한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걸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50대 정도가 됩니다. 50대 초반에서 한 후반 정도까지 딱 정년퇴직 그게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정년을 좀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시문 과학 관점에서 기회비용이죠. 정년 연장 의무화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작용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들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어떤 깊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래프를 봤을 때 75세 이상 인구 비율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화율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재심 가해 관점, 즉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이 정년 연장이 가져다주는 어떤 플러스의 요인과 마이너스의 요인을 그냥 차례대로 서술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2차 논술이요, 이 모의고사, 모의 논술 2차가 부산대학교 이 2차 모의 논술은 좀 이렇게 배경 지식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년 연장 의무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 퇴직해야 하는 사람들이 퇴직하지 않잖아요. 계속 일자리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인층의 일자리가 증가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므로 해서 이 사람들의 이제 소득이 증가될 것이고, 따라서 복지 부담이,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아무래도 복지비라는 것은 저소득층한테 좀 더 많이 이렇게 이제 그 복지비가 지불되게 마련인데
저소득층이 줄어들게 되니까 소득이 좀 생기니까 복지비로 지출할 금액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복지비가 줄어든 만큼을 다른 생산적인 분야에 국가가 지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200자 이내이기 때문에요. 길게 쓸 게 없습니다. 이 정도도 사실 대단히 빡빡하게 써야 됩니다. 그럼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일자리는 어차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파이, 그 중에 노인층 일자리 파이가 늘어나게 어느 쪽이 줄겠습니까? 노인층이 아닌 쪽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은 뭐 이 사람들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으로 나아가겠죠. 200자리면요. 길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만 빡빡하게 쓰는 것도 아마도 조금 벅찰 겁니다. 여기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년 연장 의무화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거든요. 찬반들이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으로 배변식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간이 되는 학생 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200자 이내로 그냥 쓰는 걸로 끝내시지 말고요. 한 500자 정도의 분량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실력을 논술 실력을 늘릴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대 모의논술 2차 1번부터 8번까지 문제를 모두 살펴봤고요. 한번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 서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또 대단히 많으셨습니다.